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0 초반이 되는 김혜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은 무남 동녀였고,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금에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속 시원히 이혼할 수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을 주셨을까? 그 사랑을 갖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하늘나라에 가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엄마가 평소 즐겨 듣던 이 채널이 생각나 이렇게 부랴부랴 두서없이 제 이야기를 작성하고 있네요. 잘했다고 그렇게 하라는 말보다 제가 직접 선택하길 바래서 기다렸다는 말, 사랑한다는 그 말이 듣고 싶어서요. 엄마에게 말하고 싶은데 이제 들어줄 엄마가 없으니 엄마를 대신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따뜻해질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은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특별하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전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없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봐도 아빠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고 할머니와 외삼촌들에 대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친구들이 니네 아빠는 왜 안 와? 하고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가족 형태는 다를 수 있어. 어느 집은 엄마가 없는 집도 있거든. 우리에겐 아빠 대신 할머니랑 삼촌들이 있잖아. 정말 그랬어요. 아빠가 와야 하는 학교 행사에는 늘 삼촌들이 와서 자리를 빛내주셨거든요. 운동회 때는 막내 삼촌이 와서 저보다 더 열심히 응원해 주셨고, 학부모 참관 수업 때는 큰 삼촌이 와서 다른 아빠들보다 더 진지하게 수업을 들어주셨죠. 그리고 제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결혼 전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제가 5학년 되던 해 미국에 이민가 살고 계신 아빠가 초청해 미국에 갔었어요. 부모님은 다시 핑크빛이 돌며 결혼 이야기가 오갔던 기억인데 거기까지였죠. 아빠도 친가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셨지만 자신들의 일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국으로 온 엄마는 미국에 갈 생각을 안 하셨고, 저 역시 그런 아빠는 없어도 된다는 생각에 삼촌들을 의지하며 살았죠. 다행인 건 삼촌들이 2명이라 항상 북적거렸기에 외롭지 않게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침 일찍 출근하지만 일찍 퇴근하셔서 저녁 시간에는 저와 늘 함께 해주셨어요. 다른 친구들 엄마들은 늦게까지 일하느라 바쁘셨는데 우리 엄마는 항상 집에 일찍 오셔서 저녁을 함께 먹고 숙제도 봐주시고 그랬거든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문제를 제일 빨리 풀었다고. 우리 딸 정말 똑똑하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었을까? 엄마는 항상 제가 한 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그냥 잘했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까지 궁금해 하셨죠. 어릴 때부터 저에게 도움되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였어요. 작은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하면 머릿속에 더 잘 남아. 핸드폰에 적으면 되잖아. 아니야, 손으로 직접 쓰는 게 더 잘 외워져.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편리한 대로 기억하게 되거든. 그런데 한 번 적은 과정을 해주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서 기억도 더 오래 남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항상 작은 메모장을 가방에 넣어 다니셨어요. 시장에서 뭘 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오늘 있었던 특별한 일은 뭔지, 사소한 것들까지 다 적으시더라고요. 나도 엄마처럼 예쁜 메모장 갖고 싶어. 그래? 그럼 내일 문구점에서 예쁜 거 하나 사자.
그렇게 시작된 게 일기 쓰는 습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했는데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니까 기억도 더 선명해지고 나중에 읽어보면 그때 기분까지 다시 느껴지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는데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면서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은 학원 다니기 바빴는데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 덕분에 항상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 학원도 안 다니면서. 그냥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 친구들이 신기해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던 건 사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공부하는 습관으로 배운 내용을 작은 메모지에 정리해 붙이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토시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울 4년제도 무난하게 들어갔고 대학 졸업 후 소위 대기업이란 말하는 직장까지 입사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거래처에서 만난 민수 씨와 인연이 시작됐어요. 처음 미팅에서 민수 씨를 보는데 뭔가 또래 남자들과는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대충 넘어가는 부분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시고 질문도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며칠 후 민수 씨에게서 업무 관련 전화가 왔어요. 김 대리님, 지난번 미팅에서 말씀하신 자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 네.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메일로 받아봤는데 워낙 내용이 복잡해서 직접 만나서 자료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제가 시간 내달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카페에서 만나서 업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민수 씨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죄송해요. 진동으로 바꿀게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면 받으세요. 그런데도 계속 전화가 와서 민수 씨가 미안해하면서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아, 형. 네, 지금 업무 미팅 중이라서. 네? 동창회요? 아니에요. 못 가겠어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대학 동기가 동창회 나오라고 전화한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 씨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대학 동기가 동창회 나오라고 계속 전화했네요. 아, 동창회요? 가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가봤자 뻔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누가 승진했네, 누가 결혼했네. 그런 소리 할 텐데 아직 전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자랑이 뭐가 중요한가 싶기도 해서요. 무슨 소리세요? 민수 씨도 직장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내세울 만하세요. 아,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안정적인 생활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요. 엄마 좀 더 편하게 해드리고 돈도 더 모아서 결혼도 준비해야 하고 이런 게 다 정리되어도 이젠 노년도 길어져서 6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래 남자들은 보통 동창회 가서 허세라도 부리고 싶어 하는데 민수 씨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사적인 얘기를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때 민수 씨가 조금 쑥스러워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엄마한테 의존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정말요? 저도 엄마가 혼자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랐는데 신기하게 우리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네요. 그때부터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저와 생각이나 환경이 비슷한 사람을 아직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다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철든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겉보기에만 어른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 이후로 업무상 자주 연락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업무 때문이었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고 1년 정도 사귀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인상이었어요. 시누이는 저보다 5살 많은데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였고 홀 시어머니가 있으셔서 사실 걱정을 하긴 했어요. 워낙 홀 시어머니 하면 시집살이를 시키네 뭐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정말 따뜻하신 분이었죠. 새언니, 우리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신우도 성격이 털털하고 좋아 보였어요. 첫 만남부터 스스럼 없이 나이도 5살이나 어린 절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편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예쁜 작은 향수를 선물로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구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의 말로 잘 부탁드려요. 그때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야지 싶은 마음이 들었죠. 민수 씨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집은 별거 없지만 가족끼리 정말 화목해. 이제 우리 가족 되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핑크빛 시댁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결혼 후 첫 외식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사실 돌이켜 생각하니 그때부터 문제였구나 싶은 거지만 그땐 그런 건지도 모르고 지나갔었죠. 어쨌든 새 가족이 왔으니 맛있는 거 사주겠다며 어머니가 자주 가는 냉면집이라고 데려가 주셨는데 소불고기랑 냉면을 거하게 주문하시더라고요. 여기 정말 맛있어. 우리가 자주 오는 곳이야? 네, 맛있겠네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투덜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양이 줄었네. 예전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줬는데. 그래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분명히 줄었어. 요즘 물가가 오르니까 양도 줄이나 봐. 결국 음식이 모자랄 것 같다며 2어기를 더 시켜주셨는데 먹어보니 양이 적은 건 또 아니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곤 음식을 반 이상 남기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며 화장실에 가시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신우도 엄마 걱정된다며 따라가더라고요. 저와 민수 씨만 남아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계속 안 나오시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계산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계산하고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와 신우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 벌써 계산했어? 네,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요. 미안해, 속이 좀 안 좋아서. 원래 내가 사려고 했는데. 그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습관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를 쓰려고 앉으니까 뭔가 타이밍이 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화장실 간 타이밍이 왜 하필 계산할 때였을까? 설마.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새 가족이니까 좋게 생각하자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10만 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고작 그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웃기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신혼생활 1달 정도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혜영아 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시작하시는데 그때마다 뭔가 부탁할 게 있으실 때더라고요. 그 안부 인사할 때는 며느리야 하고 딱딱하게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1달 정도 지나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거든요. 혜영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되니?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개모임에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입을 옷이 마땅한 게 없어서 옷값으로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을까? 30만 원이요? 괜히 같이 가면 네가 눈치 보일까 봐서. 그냥 통장으로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살게. 어머님 죄송한데
갑자기 30만 원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민수한테 전화해봐야겠네. 제가 은행 인출기도 아니고 갑자기 전화해서 돈 달라면 돈을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사실 그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민수 씨도 우리 엄마는 독립적이셔서 절대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으신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뭔가 속은 기분이랄까요? 게다가 저한테 먼저 말하지 않고 남편한테 전화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하시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드린다고 최대한 애들로 말했는데 그런 건 상관없으신 것 같았어요. 별 다른 말 없이 정말 저렇게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결국 시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이 보내준 듯 했고 그날 밤 퇴근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렇게 달라는 대로 주면 우린 언제 돈 모으고 앞으로 애는 어떻게 키워? 미안해. 나도 알아.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런데 갑자기 끊을 수 없잖아. 서서히 줄여나갈게. 이해해줘. 어? 남편 말도 이해가 됐어요. 저희 엄마는 교사연금이 있어서 노후 대비가 탄탄한 반면 시어머니는 그렇지 못하니까 남편도 늘 안타까워했던 면이 있었거든요. 알았어. 대신 내가 임신하기 전까지 끝내줘. 임신하면 출산 후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때도 이러면 나 정말 화낼 거야? 그래, 약속할게. 그런데 2주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혜영아, 정말 미안한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해야겠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600만 원 정도? 네? 600만 원이요? 한쪽 무릎 단 300만 원이래. 양쪽 다 해야 하니까 그럼 당연히 600이지. 어디 병원에서요? 여러 병원 다녀보셨어요? 요즘 무릎 수술 남발해서 조심해야 한대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뭐?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방금 전까지 아픈 사람처럼 힘없이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무슨 어머니를 못 믿어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한 병원 의사 말만 믿는 건 요즘 위험하다잖아요. 그게 그 소리지. 내가 어디 돌팔이만 믿고 수술한다고 그러는 거잖아. 서운하다 서운해. 나 아직 그렇게 판단력 흐린 나이 아니다. 그러시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죠. 어이없기도 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끊으시면 당연히 남편한테 전화해 하소연하시면서 그 돈을 받아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누군가 통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뒤 남편과 통화가 연결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마친 상태였죠. 엄마 원래 병원 혼자 다니셨어. 내가 같이 가준다고 하면 나이 들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쭈그렁 방태기 된 것 같다고 싫어하셔서 한 번도 같이 간 적 없는데 당신이 같이 간다고 했으니 자존심이 상하셨을 거야. 그렇다고 한두 푼도 아니고 돈 600만 원을 어머님 말씀만 믿고 보내드리는 게 맞아? 그럼 아프다는데 어떡해? 모른 척해? 그 말도 맞았어요. 진짜 아픈 거라면 제가 따질 입장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남편과 합의 끝에 600만 원을 다 보내드리는 건 부담이고 최대한 양보하고 양보해서 2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여보, 엄마가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런 거 하나 못 도와드리면 내가 사람이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박정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신우의 SNS를 보다가 깜짝 놀랐지 뭐예요. 명품 백을 새로 샀다고 인증샷을 올린 거예요. 신우는 별다르게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늘의 쇼핑, 원래 마음에 드는 것보다 작은 거 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비밀? 사진 밑에 단 코멘트를 읽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시어머니가 수술을 안 하셨거든요.
돈을 보내드린 다음 날 전화가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혜영아,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아직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수술 덜컥 했다가 네 말처럼 부작용이나 이런 거 생기면 어떡해?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어머님. 무릎은 어떠세요? 괜찮아. 견딜만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돈은 통장에 잘 넣어뒀어. 그런데 며칠 뒤 신우가 딱 그 금액만큼 되는 명품백을 산 거죠. 가격을 검색해보니 정확히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디서 돈이 나서 명품 가방을 샀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고 어머님께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신우가 그 가방 사진을 올리면서 시어머니를 태그까지 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랑하듯 말이에요. 시어머니도 댓글로 우리 딸 예쁘다 라고 달아놓으셨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싶었거든요. 특히 신우 SNS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명품백 말고도 최근에 비싼 옷들을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직장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계속 살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한 달 더 지났을 무렵 삼촌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따라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밤 9시가 넘어서 울리는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혜영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네? 엄마가요? 무슨 일이래요? 혈액암이래. 그런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엄마가 아프시다는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평소에 감기 한번 안 걸리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암이라뇨. 삼촌 목소리도 많이 떨리고 계셨어요. 삼촌, 그게 무슨... 엄마가 언제부터 아프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살이 빠지긴 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워낙 운동 좋아하고 다이어트 신경 쓰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일주일 전부터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길래 혹시 몰라 병원 갔더니 검사 결과가 나왔어. 혜영아, 빨리 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주변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 우리 엄마가 왜 하필 지금 이런 생각들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중환자실 앞에서 엄마를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바빠서 전화 통화만 한 지 고작 열흘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마른 몸매를 유지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다부진 느낌이었는데 이젠 뼈만 앙상하게 남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무엇보다 엄마 눈빛이 너무 흐릿해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 엄마도 몰랐어. 식단하면서 신경 쓰면 이런 경우 종종 있었으니까. 그냥 이번엔 좀 과하다 싶었는데. 그런데 엄마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어요. 힘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항상 씩씩하고 당당하셨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작아 보이시다니. 병실에서 나와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은 더 절망적이었어요. 이미 온 몸으로 전이가 된 상태라고 처음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에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평소 아픈 소리 한번 안 하는 성격이셨거든요. 조금 어지럽고 피곤해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보통 이런 증상들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하시는데 엄마는 그걸 다 운동하고 중간중간 다이어트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착각하고 넘어가셨던 거예요. 선생님,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완치 가능한가요?
일단 항암 치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길어봐야. 의사 선생님도 말을 흐리셨지만 그 무거운 침묵과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몇 개월, 어쩌면 몇 주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때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남편도 처음에는 이해해주면서 같이 병원에 다녀주었어요. 괜찮아. 어머니 곧 나으실 거야. 고마워 자기야. 자기가 있어서 든든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혈액암은 고형암과 달리 수술로 제거할 수도 없고 항암 치료 효과도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미 온 몸에 퍼진 상태라서 치료보다는 통증 완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엄마도 그걸 아시는지 점점 말수가 줄어드시고 자꾸 잠만 주무시려고 하셨거든요. 엄마 힘내세요. 치료 받으시면 나아질 거예요. 우리 딸이 걱정이 많네.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하셨어요. 아픈 건 본인인데 제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괜찮은 척 하시려고 애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시다가 엄마는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제 손을 꼭 잡고 계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을 맞았는지, 어떻게 발인을 치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던 것 같아요. 문상객들이 뭔가 위로의 말을 건네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자주 부르던 제 이름도, 엄마가 해주던 음식 냄새도, 엄마와 나눈 대화들도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 돼버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밤에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엄마가 전화하실 거야 하는 착각을 했어요. 삼촌들이 엄마 유산 정리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혜영아, 엄마가 남긴 건 다 네 것이니까 알아서 정리해라. 누나가 평생 혜영이만 생각하고 사셨으니까 당연히 혜영이가 받아야지. 우리는 바라는 것도 없고. 집, 적금, 보험금. 삼촌들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엄마만 다시 살아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모든 것보다 엄마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소중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어머니였어요. 장례식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문상객 맞이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음식 나르는 것도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상심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대신 나서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거예요. 혜영아, 너무 상심하지 마. 사돈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고마울 게 뭐 있어. 이젠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 알았지?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힘든 시기에 의지가 되어주시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하다는 생각까진 아니어도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혜영아, 사돈처럼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나만이고 가족이잖아. 이젠 친정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 나도 이제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절 생각해주는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평소 시어머니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장례식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보니까 사람이 힘들 때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혈육은 아니어도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전 친정엄마 집으로 갔어요. 삼촌들과 할머니와 함께 엄마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밤새 엄마 추억담을 나누고 동이 틀 무렵 잠자리에 겨우 들었는데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혜영아, 일어났니? 시어머니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들떠 있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기에 다행히 나쁜 일은 아니구나 안심했죠. 엄마를 떠나보냈는데 티장마저 나쁜 일이 생긴다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그 순간에 했었거든요. 네, 어머님.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는 사이는 아니잖니? 어제 집에서 안 자고 밖에서 자고 온다고 하니까 걱정되고 잘 잤나 해서 전화한 거지. 이제 내가 너 챙겨야지. 누가 챙겨? 안 그래?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밖에서 자고 오는 건 맞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엄마 집인데 그것이 걱정되는 곳인가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뒷말이 묘하게 거슬리더라고요. 누가 챙기냐니. 원래도 안 챙기셨는데 갑자기 챙길 정도로 제가 불쌍해 보인다는 건가?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해요. 하지만 삼촌들도 있고 할머니도 아직 정정하셔서 저 챙겨주시는 건 문제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지 뭐. 챙겨줄 사람 많으면 좋은 거 아니니? 그런데 집엔 언제 올 거니? 이따 오후 늦게 가려고요. 왜요?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그럼 있지. 오후면 늦는데. 점심 밖에서 만나서 먹는 건 어떠니? 아침부터 전화한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 나더라고요. 대뜸 만나잔 소리를 하더니 이렇게 저자세로 제 눈치를 살피는 건 딱 하나. 지금까지 돈 관련된 거 아니면 이렇게 하신 적 없었으니까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화로 말씀하세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엄마 유품도 정리해야 해서 일찍 만나는 건 힘들어요. 그래, 사실 나야 전화로 이야기해도 별로 상관없는데 큰돈은 은행에 직접 가야 한다는데 아니니? 큰돈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네? 큰돈이요? 무슨 큰돈이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왜 없어? 어제 다 들었는데. 사돈이 당신 딸 혼자 남을 걸 생각해서 넉넉히 남겨뒀다며? 삼촌들이 그러던데 뭐. 아, 거의 실신 직전까지 울던데 그래서 정신이 없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슬퍼하는 모습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던 거예요. 아니, 소름 끼치더라고요. 지켜보다 못해 삼촌들이 하는 말까지 하나하나 쥐새끼처럼 들으려고 3일 밤낮을 제 곁에 서 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유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물려받은 재산이나 유산이나 그게 그거지. 아무렴 어떠니? 꽁돈 생겼는데. 우선 우리 빚부터 좀 갚자. 꽁돈이란 표현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제가 왜 어머님 빚을 갚아야 해요? 그 소리 하시라고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 돈 엄마를 잃은 값이에요. 제가 미쳤어요? 엄마 유산을 시댁 빚 갚는 데 쓰게? 길 가는 사람들 열이면 열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떤 여자가 그러나. 아이고, 이래서 법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나 좋자고 그러는 줄 알아? 이 돈 안 갚으면 연좌제로 어차피 너한테까지 가게 되어 있어. 결국 내 빚이 네 빚이다 이거야. 그럼 빨리 갚는 게 이득 아니니? 그리고 사실 순순히 네 것이라고 할 순 없지. 네 돈이면 우리 아들 돈이기도 한데 그러면 나도 지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전화 끊겠습니다. 아이고, 내 말이나 듣고 끊어. 세상 물정을 정말 모르는구나. 우리 집이 가압류당하면 민수명의로 된 거 다 압류당해. 그럼 너희 끝이야. 그거 알고나 하는 소리니? 괜히 내 말 안 들었다가 그나마 받은 유산도 다 털리지 말고 급한 불부터 끄자. 기가 차더라고요. 세상 어떤 시어머니가 사돈 돌아가셔서 받은 유산을 자기 빚 갚는 데 쓰라고 할까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면
할 말을 잃는다더니 제가 딱 그랬어요. 우선 담보대출 3억 하고 신우의 카드값 2억부터 갚자. 사돈 살았던 집 정리하는 건 시간 걸릴 테고 보험금도 사망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며칠 걸리는 거지. 그럼 우선 통장에 있는 걸로 쓰자. 적금이나 이런 건 은행 가면 금방 해약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만나서 하자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안다더니 대꾸 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으니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듯 계속 떠들어대시더라고요. 다시 안 볼 생각이라도 욕이라도 한바탕 쏟아 부어야 속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 입을 열려는 찰나 수화기 너머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뭐래? 갚겠대? 그거 말고 1억 더 있다고 해. 내 것도 엄마인 것처럼. 응? 가만히 있어봐. 지가 안 갚으면 배겨? 네 것까지 얘기할 테니까 통화하는데 정신없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수화기 너머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소리까지 들리는 순간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남편도 역시 그나물의 그 밥이었던 거죠. 이젠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님, 왜? 제가 갑자기 차분해지니까 시어머니도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총 얼마예요? 뭐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빚이요. 제가 갚아줘야 할 그 빚이 총 얼마냐고요. 어머니 3억, 신우 2억, 그이 1억, 총 6억이면 돼요? 우선 급한 대로 그거면 될 것 같아. 지금 은행으로 보내주게? 계좌번호 불러줘? 은행에 안 가도 그 큰 돈이 이체가 되려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엄마 뭐래? 갚아준대? 내가 1억도 말한 거 맞지? 당연히 갚아준다고 하지. 지가 안 갚고 배겨? 아직 통화 안 끝났으니까 그만 좀 방해해.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통화 내용을 다 들었으니 이젠 정말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끝은 제가 아니면 아무도 못하겠지 싶더라고요. 어머님 알겠어요. 갚아드릴게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려면 각자 빚을 리스트로 만들어주세요. 리스트? 어머님은 어머님 빚, 신우이는 신우이 빚, 민수씨는 민수씨 빚. 정확한 금액을 받아야 제가 나중에 갚아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 얼마나 있다, 사실 더 있다 그러면 저도 곤란해요. 그래. 네 말이 맞지. 한 번에 싹 다 갚아야 속 시원하지. 역시 우리 며느리 통도 크다니까. 시어머니는 완전히 신이 나셨더라고요. 목소리가 몇 톤이나 올라가며 콧소리 맹맹거리며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간사해질 수 있나 싶은 느낌이었어요. 더 웃겼던 건 옆에서 들뜬 남편 목소리였죠. 뭐래 엄마? 다 갚아준대? 엄마 목소리 완전 신난 거 보니까 분명 다 갚아준다고 한 거지. 역시 내가 여자 하나 보는 눈은 탁월하다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탁월한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차라리 우유부단했다면 윽박지르고 구슬려서라도 살았겠지만 이건 영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된 모습을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어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게 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렇게 사흘에 걸쳐서 각자 보내온 리스트를 보고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시어머니 집담보대출 3억, 신용대출 1억 5천만 원, 추가로 받은 거래요. 총 4억 5천만 원. 신우, 신용카드 및 캐피탈 대출 8천만 원, 지인들한테 빌린 돈 1억 2천만 원, 엄마 수술비, 급한 약값, 사업자금 등등 각종 거짓말로 2억 원, 남편 개인 대출 5천만 원, 회사 자금 일시 사용 2억 원, 사실상 횡령이죠. 2억 5천만 원. 실제 총액은 9억이었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리저리 빚을 만든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빚 내용을 전달받고 곧바로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아니 집에서 보면 되는데 왜 카페에서 보자는 거야?
엄마는 시내에서 봐야 은행도 가깝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 빨리 처리하지. 우리 혜영이가 그만한 생각도 없을까 봐. 어머, 그래. 그것까진 생각을 못했네. 다들 들떠있는 모습을 보니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 들뜬 모습이 곧 절망으로 바뀔 테니까요. 자, 확인해 보니까요. 어머님은 4억 5천, 신우는 2억, 민수는 2억 5천, 총 9억이네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거든요. 뭐? 시어머니가 먼저 터졌어요. 야, 너 이거 언제 이렇게 빚을 졌어? 니네 나한테 말한 거 말고 더 있었던 거야? 엄마도 1억 5천 더 있었으면서 왜 그래? 이제 그런 거 문제 없잖아. 남편도 완전 당황했더라고요. 그러는 너는 회사 돈을 2억이나 썼다고? 그거 횡령 아니야? 야, 대출이 급한 게 아니라 이게 급하네. 이거 빨리 채우지 못하면 잘리고 깜빵 가는 거잖아. 다들 과간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조용히 봉투를 꺼냈어요. 잠시만요, 모두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다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혜영이가 조용하라잖아. 그리고 니네 이번에 혜영이가 싹 다 정리해주면 앞으로 그러지 마. 알았어?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마치 당신 덕분에 이 일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젠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아가. 우리가 다 조용히 할게. 너 하고 싶은 말 다 하렴?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죠. 이혼 조정 신청서예요. 이미 법원에 제출했고요. 뭐야? 남편이 얼굴이 하얘져서 말했어요. 왜 놀라세요? 저는 9억 빚진 가족과 함께 살 생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빚 다 갚아준다며? 어디 얼마 있는지 다 알아오래매. 예,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일부러 그러는 거지. 우리 정신 차리라고. 아, 그런 거였어? 자기야, 나 깜짝 놀랐잖아. 그런 장난 치지 마. 나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이게 왜 장난이야? 분수 모르고 빚내서 사는 사람들 빚 갚아주면서 같이 살 생각 전혀 없어. 이토록 진심인 적 없으니까 심장 떨어질 것 같으면 잘 붙잡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와준다더니 뭐 하는 짓이야? 남편 심장 떨어진다는데 뭐? 잘 붙잡아? 그래, 돈 가지고 유세 떤다는 거지? 유세요? 어머니는 제가 유세 떠느라 이런 줄 아세요?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서로 숨겨진 빚 오픈하고 진실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뭐야? 남편 얼굴이 하얘져서 말했어요. 진짜야 자기야? 나랑 헤어지겠다고? 내 눈 보고 다시 얘기해봐. 농담이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는데 저는 피했어요. 이야기? 당신이 회사 돈 2억을 횡령한 거 알고도 이야기해보자는 말이 나와? 부부 사이에 신용호님이 잃은 것 같은데? 그건 일시적으로 쓴 거야. 금방 갚을 수 있어. 뭘로? 우리 엄마 유산으로? 엄마 돌아가시고 받은 돈이 꽁돈이라 생각해서 빚 청산하는 데 쓰려는 당신들과 가족으로 엮일 생각 없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보내줘. 그거 아니고 소송할 거면 해. 빚 청산할 돈도 없으면서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것도 빚내서 하려나? 저는 그 말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렇게 간다고? 야, 너는 네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매달리든 뭐든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나까지 망하는 걸 보려고 그래? 카페 문 앞까지 오는 그 짧은 사이에 어찌나 큰 소리로 서로 헐뜯기 시작하는지 단 한 명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고 서로 남탓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했어요. 당연히 빚 청산할 돈도 없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혼 협의서에 도장 찍는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차례대로 초토화된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전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고발당했어요. 회계감사에서 2억이라는 거금이 빠진 게 발각되니까 당연히 즉시 해고였죠. 게다가 회사 측에서는 배임 횡령으로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 직장도 하루아침에 날아갔고 이제 전과자가 되어서 어디 취직할 것도 없어졌어요. 실형까지 받으면서 정말 인생이 끝났더라고요. 신우는 지인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 수술비라고 속여서 돈을 빌렸던 지인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둘씩 돈을 달라고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갚을 돈이 어딨어요. 명품 가방에 옷에 다 써버렸는데 결국 지인들이 동네 곳곳에 신우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집 앞을 나가기도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마트 가도 길 걸어도 사람들이 수군거린 소리가 들리니까 결국 집에만 틀어박혀 지낸다 해요. 시어머니는 집에 가압류 딱지가 붙자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졌더라고요. 3억 담보대출에 1억 5천 신용대출까지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가압류부터 시작해서 경매 절차에 들어갔어요. 하루아침에 빨간 딱지가 붙은 집을 보고 이웃들이 어머 저 집 망했나 봐. 빚이 얼마나 많았으면 집까지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생 동네에서 체면 차리며 살아온 분이 하루아침에 이런 꼴이 되니까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숨어있게 됐죠. 결국 경매로 집마저 넘어가면서 갈 곳도 없어졌고요. 그렇게 산모자가 지방 어딘가 시골 빈집으로 도망가듯 떠났다고 전 남편이 며칠 전에는 마지막이라고 구구절절한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야, 그래도 널 사랑했던 내 맘은 진심이었어. 모든 걸 청산 하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뿌린 거 모두 다 정리되면 그땐 내 진심 받아줄 거라고 믿어. 우리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버티자. 알았지? 하지만 전 그 문자를 보고 웃음만 나왔어요. 대꾸할 필요성도 못 느낀 채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평생 모아주신 그 돈으로 새 집도 구하고 새로운 일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홀가분해요. 그 답답하고 숨막히던 시댁 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밝게 보일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금에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속 시원히 이원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을 주셨을까? 그 사랑을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하늘나라에 가신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보답하는 건 잘 사는 거겠죠? 엄마 속상하지 않게 잘 해결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오늘은 엄마의 칭찬이 참 그리운 날이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1년차 여성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이 저희 시아버지 제사였어요. 아침부터 장 봐다가 음식을 하고 제사 지내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니까 새벽 1시 10분이었어요. 남편이랑 아들, 딸이 옆에서 거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힘드네요. 40년, 50년 시댁 제사를 지내오신 어머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정말 존경할 따름입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제사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제 남편은 5 형제 중 막내거든요. 꼭 첫째가 제사를 도맡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로 형이 넷이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박 제사를 지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벌써 2년 동안 저희가 제사를 지내오고 있지만 남편 형제들은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형님들도 누구 하나 전화 한 통 하시는 분이 없고요. 이렇게 된 건 따지고 보면 다 돈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유산을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이셨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희 집 사연을 소상히 전해드릴게요. 저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어릴 때부터 손해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학용품이고 장난감이고 툭하면 동네 애들한테 뺏기기 일쑤였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써서 곤욕을 치른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엄마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제가 6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원래부터 몸이 약하기도 하셨고 저를 낳고 그렇게 임신 중독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죠. 남자가 아내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우고 산다는 게 좀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친할머니도 그렇고 고모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각자 생활이 있는 분들이라서 언제까지고 도움을 받을 수만은 없었어요. 보다 못한 할머니는 아빠한테 재혼을 권유하셨지만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던 아빠는 할머니 뜻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그동안 아빠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저를 돌봐주던 고모가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고모부가 지방 발령을 받으셔서 온 가족이 몇 년간 서울을 떠나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아빠한테 재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명희도 지방으로 내려갔으니 이제 아영이는 누가 돌봐주니? 그동안은 지 고모도 있고 해서 엄마 손이 더 아쉬웠는가 몰라도 이젠 그마저도 없잖니. 나이든 내가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 생각이야? 너 위하자고 재혼하라는 거 아니잖니? 하나뿐인 딸 자식은 제대로 키워야 할 거 아니냐고. 죽은 애미도 이해할 거다. 지 새끼 잘 키우자가 하는 재혼인데 설마 서운 다 하겠니? 그러니 제발 마음 고쳐먹고 선 봐라. 한 살이라도 후처도 젊을 때 들여야지. 더 나이 들면 오겠다는 사람도 없어. 아빠도 이번에는 전처럼 무작정 거절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빠는 재혼을 목적으로 선자리에 나갔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지금의 새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빠한테 엄마를 소개한 건 할머니가 아니라 저희 집 근처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하시는 아주머니였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부동산만 32년째야. 사람 됨됨이는 저 문고리 열고 들어오는 순간 딱 알아본다고. 남자들은 순정적이고 새침 떠는 여자가 최고인 줄 알지만 내 기준으로 봤을 땐 절대 아니야. 자고로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의리 있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 최고라고. 예쁘고 젊은 여자? 그런 여자가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데리고 살아보면 다 얼굴값하고 그런다고. 아영이 키워줄 여자 찾는 거라며? 그럼 더 볼 거 없어. 내가 골라준 여자랑 결혼하면 후회 안 할 거라고. 어때? 한번 만나볼래? 걸걸하고 성격 좋기로 유명한 부동산 아주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저희 아빠를 붙잡아 놓고 세뇌를 시키듯 선자리를 강요하셨어요. 아빠는 몇 번을 거절하다가 결국 마지못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아빠 말로는 새엄마의 첫인상은 완전 별로였대요. 한 성깔 하게 생겼다나요? 사실 새엄마가 얼굴이 예쁘긴 한데 인상이 강해서 쉽게 말 걸기 힘든 타입이에요. 거기다 목소리도 약간 허스키하고 무던하게 참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었어요. 불합리하다 그러면 바로 대놓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건 저희 아빠를 처음 만났던 그날도 그랬어요. 두 분이 신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셨는데 거기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은 거예요. 저희 아빠가 회사에서 커피를 마시고 간 참이어서 녹차를 시켰는데 커피를 2잔 가져와서는 자기는 주문한 대로 가져왔다고 우기더래요. 자리가 자리인데다 소란스러운 걸 싫어하는 아빠는 그냥 마시려고 했는데 새엄마가 바로 주인을 불러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 주문했을 때 했던 말을 그대로 읊어주었죠. 내가 분명히 주문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분은 커피를 마시고 왔으니 녹차를 주시고 나는 커피를 달라고요. 굳이 커피를 마시고 왔다는 말까지 했을 땐 제대로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문을 잘못 받았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할 일이지.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자기 잘못을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건 정말 나쁜 짓이라고요. 어때요? 이래도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자 직원은 얼굴을 붉히며 그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사과의 의미로 찻값은 받지 않겠다고 하더래요. 그랬더니 새엄마가 딱 잘라 말했어요. 아니요, 그건 받으셔야죠. 흙 퍼서 장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마신 만큼 찻값을 지불할 겁니다. 사과 받았으니 됐어요. 초면에 좀 시끄러운 사건이 있긴 했지만 아빠는 그날 새엄마의 뚝 부러진 행동에 마음이 흔들리셨다나 봐요. 평소 우유부단하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사는 아빠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새엄마의 행동이 꽤나 부럽기도 하고 신기했던 거죠. 하지만 첫인상이 너무 강해서 부담됐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애프터 신청도 안 하셨던 거고요. 하지만 선을 보고 돌아온 그날부터 부동산 아주머니는 끈질기게 아빠를 몰아세우셨어요. 아니, 인상이 좀 강하면 어때? 사람이 됨됨이가 중요하지. 게다가 그쪽은 초혼인데 결혼 안 한 여자가 자식 달린 남자랑 살 결심을 하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아영이 아빠, 현실을 직시해야지. 이렇게 배부른 소리 할 처지 아니잖아?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괜찮은 분인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인데 조금은 더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면 좋겠어요. 나 참 부드러운 게 좋으면 빵집 가서 생크림 케이크나 사드시구랴. 사람이 크림도 아니고 뭔 부드러운 걸 찾아? 결국 그렇게 아빠의 재혼은 물 건너가나 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인연이었던 건지 얼마 뒤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지 뭐예요. 그날은 할머니가 아파서 못 오시는 바람에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날이었어요. 하필 그날따라 집에 간식도 없어서 쫄쫄 굶고 있다가 아빠가 주고 가신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근처 슈퍼에 가게 되었죠. 사탕이랑 과자를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고 1,000원짜리를 계산대에 올려놨는데 슈퍼 아줌마가 전화 통화를 하시며 돈부터 집어들곤 돈통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올려둔 사탕이랑 과자를 보시고는 7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리 돈을 냈으니까 봉지에 넣어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버럭 소리를 치시 뭐예요. 예, 내가 700원이라고 했잖아. 왜 돈은 안 내고 가만히 서 있어? 너 돈 없어? 당시만 해도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할 말도 제대로 못하던 저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아까 1,000원 냈는데요 라고 말을 했지만 아주머니는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어머머, 얘 좀 봐. 네가 언제 돈을 냈어? 얘, 너 거짓말하면 경찰 부른다? 돈 낼 거면 내고 안 낼 거면 얼른 가. 그 말의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슈퍼 아주머니는 재수없이 애가 왜 우냐며 손으로 저를 툭툭 치며 짜증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 뒤에 있던 언니가 아주머니 손을 탁 쳐내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애를 때려요? 애가 돈 냈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돈통부터 열어보고 확인할 일이지. 왜 엄한 애를 자꾸 그러냐고요? 그러자 슈퍼 아주머니는 저랑 그 언니를 번갈아 보더니 니네 엄마니? 하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고개를 가로저었더니 다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화를 내셨어요. 아니, 그쪽이도 아닌데 왜 끼어들어서 난리야? 내가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쪽이 뭘 안다고 따지냐고. 별 미친 여자를 다 보겠네. 그쪽한테 물건 안 파니까 나가요. 어서 나가라고. 예, 너도 돈 낼 거 아니면 가라.
그러자 언니는 주먹으로 계산대를 팍 치더니 소리쳤어요. 얘가 낸 1,000원 돌려주기 전엔 못 가요. 어머머?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받지도 않은 돈을 내가 왜 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돈통도 확인 않고 어떻게 알아요? 확인부터 하고 말하시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좋아. 내가 아까 돈통 정리하면서 1,000원짜리를 20장 넣어놨어. 세어봐서 21장이 안 나오면 그땐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슈퍼 아주머니는 저와 언니가 보는 앞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서 천천히 숫자를 붙여가며 세었어요. 그런데 20장을 세고도 한 장이 남지 뭐예요. 아니, 이게 왜 한 장이 더 있지? 이상하네. 거봐요. 얘가 돈 낸 거 맞잖아요. 그러게 왜 확인도 않고 사람을 의심부터 해요? 애한테 사과하세요. 슈퍼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퉁명스럽게 미안하다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사과를 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귀찮으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느낌이었죠. 제 뒤에 있던 언니도 그렇게 느꼈는지 그게 무슨 사과냐며 다시 제대로 사과하라고 소리쳤어요. 그 바람에 슈퍼 아주머니는 빽 소리를 질렀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몰려들 정도로 말이죠. 구경꾼 중에는 하필 저희 아빠도 있었는데 아주머니와 언니 사이에 껴서 울고 있던 저를 보시고는 화들짝 놀라 다가오셨어요. 그리곤 저를 도와준 언니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언니가 바로 아빠랑 손을 봤던 새엄마였거든요. 저희 아빠의 등장으로 슈퍼 아주머니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했어요. 결국 제게 다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아빠는 저를 통해 슈퍼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으시곤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새엄마를 불러서 셋이 아빠 차를 타고 과천 대공원으로 놀러 갔어요. 슈퍼에서 일이 있던 날 아빠가 새엄마한테 전화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혹시 다시 만나볼 수 있겠냐고 물었다더군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아빠와 새엄마는 그해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결혼 전에 새엄마를 만나본 할머니랑 고모는 사람이 보인다고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아빠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혼을 강행하셨어요. 저도 새엄마가 싫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슈퍼에서 저를 도와준 일이 뇌리에 박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결혼식에는 아빠한테 새엄마를 소개해 주었던 부동산 아주머니도 오셨어요. 저희 아빠가 해드린 멋진 정장을 입고 말이죠. 회사원으로 살던 새엄마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사셨어요. 저희 아빠 벌이가 좋은 편이기도 했고 새엄마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다더군요. 할머니와 고모의 걱정대로 새엄마는 드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새엄마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참지 않고 학교에 달려가 시시비비를 가리셨고 동네 아줌마들이 계모라서 애를 구박한다고 거짓 소문을 내면 끝까지 그 집에 찾아가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런 일이 몇 번 이어지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새엄마를 쌈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새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어느 순간부터 저도 쌈딱의 기질을 나타내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누가 괴롭히면 당하고 찔찔 짜기만 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부터는 저도 더는 참지 않게 되더라고요. 누가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면 저도 똑같이 상대했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상대가 어른이라고 해도 대놓고 이빠른 소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중학생이 됐을 즈음 더는 저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없게 되었죠. 그랬더니 하루는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 갈수록 엄마를 그렇게 닮아가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친모녀지간인 줄 알겠어. 졸지에 드센 여자 둘이랑 살게 된 아빠는 푸념을 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도 내심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새엄마를 닮은 제가 어디에 가서 남들 앞에 꿀리거나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렇게 자랐어요. 내성적이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던 소심쟁이에서 건드리면 피바닥이 되는 쌈딱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다녔음에도 누구 하나 제게 다가오는 남학생이 없었어요. 복도를 지나다가 어깨라도 부딪히면 사색이 돼서는 먼저 사과하기 바쁘더라고요. 그건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선배 오빠들까지도 저한테는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장난이라도 성차별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나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좋았지만 강한 성격 탓에 이성을 사귈 기회조차 없었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졸업 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든 이놈의 성격을 죽이고 다가오기 쉬운 여자가 되어보자 결심했어요. 수시로 속에서 열불이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계획은 성공적이었어요. 저희 부서 사람들은 물론이고 타 부서 사람들한테도 꽤 평판이 좋은 사원으로 인식됐거든요. 덕분에 소개팅 주선도 받을 수 있었고 은근히 제게 관심을 주는 동료나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저희 부서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어느덧 입사 3년차가 된 저는 부장님을 비롯해 대리님들까지 술버릇이 어떤지 소상히 꿰고 있는 터라 나름 안정한 위치에 자리를 잡았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회식 자리에 가면 평소 몰랐던 인간의 추악한 민낯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잔을 비우기가 무섭게 술을 채워주는 바람에 다음날 술병이 나게 만드는 상사나 얘기를 반복하며 기어이 고막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사는 그나마 귀여운 축에 들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은근슬쩍 여직원한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상사들이 바로 주요 인물들이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인간들이 많이 줄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많았어요. 퇴사 후에 동네로 찾아가 죽도록 패주고 싶은 인간들이었죠. 다행히도 저는 그때까지 그런 불상사는 당하지 않고 있었어요. 타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정도만 들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하필 문제의 그 타 부서랑 같이 회식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부장님들끼리 친해서 조인을 하게 된 거였죠. 처음엔 시끌벅적하니 분위기가 좋았어요. 타 부서라고는 해도 칸막이 너머로 대화도 다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서 그냥 한 식구나 다름없었고 업무 협력도 자주 하는 편이라서 친한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게 1차를 마무리 지어가던 무렵 일이 터진 거예요. 우리 부서 신입 여직원한테 타 부서 과장님이 슬슬 작업을 걸기 시작한 거였죠. 자기 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직원의 어깨를 끌어안고 얼굴을 비벼대며 술을 따르라고 하질 않나 급기야 그 더러운 손을 여직원 가슴 쪽으로 축 늘어뜨리고 손가락을 까닥까닥 움직이더라고요. 어린 여직원은 마치 보아뱀한테 온몸이 꽁꽁 묵힌 아기 사슴같이 겁에 질린 채 울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직장생활 3년차였지만 그런 광경을 눈앞에서 처음 본 저로서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서 사람들은 다들 심각한 표정이 되어 있는데 타 부서 사람들은 익숙한 일이냥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솔직히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느냐고요. 그동안 얼마나 저런 더러운 짓거리를 자주 해댔으면 다들 면역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순간 울컥한 저는 쌈딱의 본능이 되살아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더러운 탑사 과장한테 소리를 치려는데 저보다 반박자 빠르게 누군가 소리를 치지 뭐해요. 김 과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린 여직원한테 성추행을 하시는 겁니까?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은 다들 역겨운 과장님한테 쏟아졌어요. 그러자 슬금슬금
여직원 어깨에 두르고 있던 팔을 내리더군요. 그리고는 표정을 싹 바꾸고는 되려 소리친 남자 직원한테 한 소리를 했어요. 아니 정대리,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누가 보면 내가 파렴치하게 여직원 건드리는 사람으로 보겠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그러자 정대리님은 황당하다는 듯 과장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사과를 합니까? 그리고 방금 여직원한테 한 짓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뭘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러세요? 허, 이거 참 엄한 사람을 잡고 그러네. 이봐 이 대리, 내가 방금 성추행을 했어? 서 팀장, 자네도 그렇게 생각해? 과장의 말에 타부서 직원들은 하나같이 아무 말도 못한 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저 부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죄 지은 놈 앞에서 오히려 정의의 칼을 뽑은 직원을 바보로 만드는 분위기였어요. 다들 아무 말도 안 하자 여직원을 위해 소리쳤던 저희 부서 정대리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부서 사람들조차도 웅성웅성 대기만 할 뿐 누구 하나 정대리님을 돕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총대를 맸지 뭐예요. 정대리님 말이 맞아요. 방금 전까지 과장님께서 서하연 씨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손가락으로 가슴을 툭툭 건드신 거 저도 똑똑히 봤습니다. 이건 엄연히 성추행입니다. 평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사람 좋게 굴던 제가 따박따박 옆부서 과장의 잘못을 지적하자 저희 부서 부장님을 비롯해 말단 사원들까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타부서 과장님은 태도를 바꿔서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에이,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내가 언제 가슴을 만졌다고 그래? 그저 딸 같아서 격려해주다가 실수로 한번 닿았나 보지. 말 같지도 않은 뻔뻔한 변명에 순간 꼭지가 확 돌더라고요. 실수요? 그걸 어떻게 실수라고 하세요? 전요, 과장님 손가락이 피아노 치는 줄 알았어요. 어쩌다 한번 친 것도 아니고 손가락 5개를 그렇게 휘둘러 놓고 실수라니. 그걸 누가 믿어요? 그리고 딸 같아서 그러셨다고요? 과장님은 평소에도 따님 가슴에 손대십니까? 격려를 하시려거든 말로 하시면 될걸.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왜 굳이 몸으로 하시냐고요. 그래놓고 반성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정대리님한테 사과를 하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부장님 2분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상황이 이렇게 커지자 부장님 2분은 얼굴이 일그러졌고 사고를 친 과장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회식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고요.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하자 평소와 달리 저희 부서 사람들이 저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말로는 잘했다고, 용기 있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했지만 눈빛은 우리 부서에 시한폭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 일로 옆부서 과장은 지방협력사로 자천되었고 공개 사과 대신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에게 유급휴가와 위로금이 지급됐어요. 그리고 저는 순식간에 쌈딱으로 등극해 기피 대상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고 평판은 잃었지만 남편은 얻게 되었어요. 그날 제일 먼저 여직원을 위해 용기 냈던 정대리님과 사귀게 되었거든요. 바로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일로 제가 사람들한테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받자 정대리님이 저랑 밥도 같이 먹어주고 업무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 감정이 생겨났고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였죠. 저희 회사가 사내 연애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괜히 알려지면 말들이 나올까봐 비밀로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정대리님과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대리를 단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때는
남편이 이미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때라서 사내 연애라고 한 소리 들을 일은 없었어요. 회식 자리 사건 이후 본성을 들켜버린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본래의 모습대로 회사 생활을 해나갔기 때문에 제 평판은 극과 극을 달리게 되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리 사내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요. 결혼하고 이듬해 출산을 한 저는 회사에 복귀한 지 2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를 봐주시던 시어머니께서 모처럼 친구분들과 여행을 떠나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하루아침에 어머님이 그렇게 되시자 당장 우리 애를 봐줄 사람도 없고 혼자 남으신 아버님을 챙겨줄 사람도 없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와 시아버지를 보살피게 되었어요. 시댁과 저희 집은 버스로 세정류장 거리인데 위치적으로 가까워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버님 성격 때문에 나머지 자식들이 등을 돌렸다는 게 더 큰 이유였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짠돌이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자식들이 결혼할 때 도움을 주시기는커녕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공부까지 시켜줬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시는 분이셨어요. 명절 때 식구들이 모일 때도 어린 손주들한테 용돈 한 번 주시는 적이 없으셨고 어머님한테도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주시는 적이 없는 분이라서 자식들한테 미움을 받고 계셨거든요. 특히나 어머님 장례식 때 종이컵 하나까지 따져가며 장례식장 측과 말다툼을 하시고 어머님의 수의도 질이 아닌 제일 저렴한 것만 찾으시는 걸 보고 다들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솔직히 저도 시아버지에 대해 그리 좋은 감정은 없어요. 그래도 다들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맨 셈이었죠. 그런데도 아버님은 제가 집에 찾아갈 때마다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나 몰라요. 막내야, 넌 그릇 몇 개 씻는데 무슨 물을 그렇게 펑펑 쓰냐? 물 부족 국가에서 그래도 되는 거냐? 아버님, 비누 거품은 헹궈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아버님 입에 들어갈 것들인데 대충 헹궜다가 병 나시면 그때 병원비랑 약값이 더 든다는 건 왜 모르세요? 아니 너는 어른이 말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한마디도 안 지냐? 네 집에선 시아버지한테 그러라고 가르치더냐? 아버님, 지금 하신 그 말 반칙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는 건드리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못마땅하신 게 있으시면 그냥 저만 욕하시라고요. 다음에 또 그러시면 그땐 정말 저 안 참아요. 한마디도 안 지는 막내 며느리 앞에서 아버님은 혀를 끌끌 차시며 그러셨어요. 아이고, 내가 막내 며느리를 들은 게 아니라 상전을 드렸네.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후로는 저를 혼내실 때 제 친정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비록 아버님과 제가 자주 부딪히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비수를 꼽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마저도 안 했다면 아마 아버님 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해가는 밑반찬을 드시고는 면전에 대고 맛이 없다고 타박을 하시면서도 며칠 뒤 와보면 양념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다 드시곤 하셨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철 과일을 사다 드리면 가정주부가 무슨 돈을 그리 헤프게 쓰냐고 한 소리 하시면서도 며칠 뒤 와보면 깔끔하게 싹 드셔서 흔적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님의 투정이나 타박이 진심이 아닌 반어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챙겨드리는 모든 게 고맙고 좋으면서 말로는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가끔은 그게 조금 과해서 아버님이랑 말다툼을 벌이게 됐지만 말이에요. 아버님은 청개구리 같아요. 좋으면 그냥 좋다고 하시면 되지 왜 항상 반대로 말하세요? 그러니까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이 안 찾아오는 거잖아요. 잘해주고도 욕먹는데 누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넌 또 아침부터 시애비 타박이냐? 하여간에 버르장머리하고는. 안타까워서 그러죠. 아버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살아 계실 때
자식들 효도 받아가며 누릴 거 누리고 사셔야지. 왜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걸 자처하시냐고요. 외롭긴 누가 외로워. 너처럼 버르장머리 없는 막내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괴롭히는데 외로울 시간이 어딨냐고. 외롭고 싶어도 그럴 틈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버릇없이 말을 했지만 아버님은 이마저도 즐거우신 듯 했어요. 말은 퉁명스럽게 하시면서도 눈은 웃고 있으셨거든요. 남편을 제외한 4명의 아주버님이 아버님을 찾지 않는 데는 각자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돈을 따져가며 뭐든 싼 걸로 장례를 치렀기 때문이라는 말은 허울에 불과했거든요. 큰아주버님은 아들 유학 보낼 때 아버님께 손을 벌렸더니 돌대가리를 외국에 내놓는다고 수석이 되는 줄 아느냐며 거절하시는 바람에 사이가 틀어졌어요. 특히 형님과 조카들은 그 일로 본가의 발길을 뚝 끊을 정도였어요. 저도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어머님 장례식 때 한 번 봤을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리고 둘째 아주버님은 형님이랑 결혼할 때 아버님이 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틀어졌고, 셋째 아주버님은 하시던 닭갈비집이 조류 파동으로 휘청했을 때 아버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매몰차게 거절하셔서 반감이 생겼고, 넷째 아주버님은 전에 사귀던 여자 쪽에서 자가 아파트로 신혼집을 요구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님이 상대 부모한테 반반한 얼굴 가진 딸 팔아서 장사할 생각이냐고 팩폭을 날리셨던가 봐요. 그 일로 넷째 아주버님은 파혼을 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한 채 혼자 살고 계세요. 이렇듯 각자의 사정으로 아버님과 등을 돌리는 바람에 아직까지 아버님과 큰 문제가 없었던 제 남편만 아버님을 챙기는 중이랍니다. 저는 뭐 남편 잘못 만난 죄로 이러고 사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버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말다툼을 하면서도 은근히 재미는 있어요. 아버님 놀리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시아버지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한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도 그걸 은근히 즐기신다는 걸 저는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괴팍한 시아버지한테 이 정도도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 나름의 생존 방식인 거죠. 그런데 세월엔 장사 없다고 평생 독불장군으로 군림할 것 같았던 아버님이 80을 몇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날도 밑반찬을 해서 아버님 댁에 찾아갔는데 평소 같으면 안방에서 고개를 삐쭉 내미시곤 잔소리부터 하시던 분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아직 주무실 리는 없는데 웬일인가 싶어 안방에 들어가 봤더니 주무시던 채로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이내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속속히 장례식장으로 달려왔고 그렇게 아버님의 마지막을 온 가족이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다음날 기진맥진해서 집에 누워있는데 순간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제가 들고 갔던 삼계탕과 밑반찬을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놓은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다 상했겠다 싶어 부랴부랴 아버님 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평소에 발길도 두지 않던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다들 모여있지 뭐예요. 뭘 찾는 건지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젖히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큰형님이 저를 발견하고는 대뜸 그러는 거예요. 막내 동서, 잘 왔어. 동서도 같이 찾아봐. 글쎄 아버님이 금고에 유산을 남기셨다지 뭐야. 하여간에 놓친 애하고는 비밀번호만 딸랑 알려주면 어떡해. 금고 위치를 알려줘야지. 암튼 지금 다들 금고 찾고 있으니까 동서도 빨리 찾아봐. 아, 그거라면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버님이 도둑들지 모른다고 보일러실에 숨겨두셨거든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주버님들은 보일러실로 달려갔고 곧이어 아버님의 낡은 금고를 들고 오셨어요. 아버님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셨던 건지 돌아가시기 전날
다섯 아들 모두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버님 같은 문자 내용이었죠. 사랑한다거나 미안하다거나 하는 말도 없이 딸랑 근거번호 땡땡땡땡땡땡이 다였어요.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아버님은 모든 중요한 문서와 통장을 금고에 담아두는 버릇이 있었는데 신혼 초에 형님들이 그런 농담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 금고 열어보면 엄청난 금은 보화가 들어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아버님 몰래 그 금고를 두고 도깨비 주머니라고 부르곤 했는데 오늘에야 그걸 열어보게 되었네요. 다들 숨을 죽인 채 첫째 아주버님이 다이얼을 돌리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린 금고에는 생각처럼 금덩이나 돈다발 같은 거 나오지 않았고 대신 누런 봉투와 집문서만 딸랑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런 봉투 속에 생각지도 못한 통장과 노트가 들어있어서 자식 며느리들이 충격에 빠지게 됐지 뭐예요. 통장은 첫째 아들부터 막내까지 총 5개였어요. 아주버님들은 앞다퉈 자신의 이름이 적힌 통장을 집어들고는 안을 살폈어요. 저 역시도 제 남편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그 안에 상상하지 못했던 액수의 돈이 들어있지 뭐예요. 반면에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은 한숨을 쉬며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아버지도 참 고작 돈 1,000만 원을 유산이라고 주신 거야? 뭐야, 형은 1,000만 원이나 들어있어? 난 꼴랑 200이야. 둘째 형은 얼마 들었어? 난 2,500. 넷째 너는 얼마 있냐? 참, 난 빵원. 그러자 사람들 눈이 제게 쏠렸어요. 급기야 둘째 형님이 통장에 얼마나 들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제 손에 들린 통장에는 엄청난 금액이 찍혀 있었거든요. 자그마치 27억 8천만 원이요.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왜 막내 동선에만 그렇게 많이 주셨대? 사람 차별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첫째인 우리 아이보다 막내한테 유산을 더 주느냐고. 여보, 어디 더 뭐 없는지 찾아봐. 얼른! 그제서야 사람들 시선은 아버님의 낡은 노트에 닿았어요. 노트를 펼치자 마치 일수쟁이가 일수 주고 기록 남긴 것처럼 매주 아버님 댁에 찾아온 자식과 며느리 이름과 정확한 횟수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공책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집은 팔아서 5 아들이 똑같이 나눠갔고 현금은 5 자식들이 내 집에 찾아온 수만큼 통장에 차등해서 남기겠다. 그리고는 제게 따로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셨더라고요. 시애비 굶을까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줘서 고마웠다고요. 한마디로 저희 집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던 이유는 그만큼 우리 부부가 아버님을 자주 찾아뵈었기 때문이었어요. 통장에 돈이 입금되기 시작한 건 어머님 장례가 끝나기도 한 달쯤 지난 시점이었어요. 저희 부부를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의 발길이 끊어진 시점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저희가 제일 많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밖에요. 상대적으로 아버님 댁을 찾지 않았던 넷째 아주버님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고요. 아버님은 이러한 내용을 이미 문서화해서 공증까지 받아놓았고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는 자식들의 생일로 되어 있었어요. 집을 판 돈을 모두에게 남겨주셨지만 사실 집값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세금을 제하고 나니 정말 푼돈에 불과했거든요. 그마저도 5이 똑같이 나눠야 해서 다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한테 그 많은 돈을 유산으로 받았으면서 푼돈까지 챙기려 드냐고 볼멘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집 한 돈은 자식 모두가 받아야 하는 아버님 마음이고요. 통장의 돈은 아버님을 향한 자식의 마음인 거예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아버님께 마음을 주지 않았으면서 왜 저희 탓을 하세요? 인생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편 몫은 제대로 차주세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년간 지켜봐온 아버님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늘 투덜거리고 트집을 잡으면서도 제가 사다 드리는 건 뭐 하나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챙기시던 모습이 늘 안쓰러웠거든요. 자신을 찾지 않는 나머지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늘 베란다에 서서 골목 입구를 바라보시던 아버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찾지 않았으면서 돈만 챙기려 드는 건 욕심이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한 푼도 더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버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돈을 받았으면 값을 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가 독박 제사까지 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밥이라도 챙겨드려야 아버님이 본전 생각이 안 나실 테니까요. 물론 저 위에서 제가 차려드린 제사상을 보시며 툴툴대며 잔소리를 하시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상 차리는 사람 마음인걸요. 안 그런가요, 아버님?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생각하며 남편과 가족과 잘 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